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신 대비 문학 강좌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입니다. 출판사는 창비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핵심 정리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연작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들을 중심으로 1, 2, 3, 4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작품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현대 소설은 무조건하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무조건하고 나쁜 놈은 누가 나쁜 놈이라고? 사회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어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냐면, 작품 속에 반영된 현실이 뭐냐, 이걸 읽어주셔야지 사건이나 줄거리 중심으로만 읽어주시면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현실 비판적 성격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징적 성격이 드러나 있답니다. 이 상징은 제가 지문 읽으면서 중간중간 자꾸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을 다루고 있다 그랬는데, 자, 방금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현대 소설은 무조건하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도시 빈민들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쨌거나 1970년대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제, 국가의 부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인간 소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인간 소외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 도시 빈민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산업화를 갖다가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이런 것들 시험에 다루어질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 작품은 지금 상징적 소재가 드러나지는데, 난쟁이라든지 행복동이라든지 달나라라든지 상징적 소재에 주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소공이라는 작품 자체가 조금은 읽기가 좀 힘든 난이도가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냐 그러면, 시점의 이동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상징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장비교과서와 관계되는 것은 시점의 이동이 드러나면서 당장 교과서 범주 안에서는 영수의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정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본문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등장인물을 하필이면 신체적인 약간 왜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도시 빈민의 소외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도시 빈민들의 소외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자,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쟁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그런 상징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시고요.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런 작품들이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현실 비판의 의도를 바탕 속에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랬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영수의 시점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 여기서 그들은 누군데?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다. 현실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서, 여러분들 목숨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 절박하다. 어쨌거나 절박함의 강조가 될 거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대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겠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소설은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돈의 돈, 악마의 그 흔적, 여러분들 돈 때문이거든요. 돈 때문. 그래서 소설이란 것은 어쨌거나 돈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란 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돈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더라.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전쟁 그만큼 이 돈이 없이 소외된 삶들,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여러분들 역순행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들 해 주시고요.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여러분들 대청마루가 아니고 조각마루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가난, 궁핍,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 개고장. 자, 철거를 고지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작품들에서 철거 개고장이라는 것은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 개고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지? 귀엽고 부사어를 통해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려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보았다 그랬는데, 자,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졸인 감자. 여러분들 반찬이 참 그렇죠.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가 전체적으로는 그 경제적 부를 가지게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궁핍한 생활상을 식사를 통해서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철거 개고장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행정구역 이름이 뭐라고? 낙원구.
낙원구. 여러분들 지금 철거를 당해서 쫓겨나야 할 판에 낙원이라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따라서 반어적 명명법, 반어적 명명법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이라 그랬는데, 낙원구 행복동이라 그랬는데 반어적 명명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이름이 지금 김부리라 그랬는데, 원래 그 소설 전체에서는 김부리라는 의미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창비 문학 교과서 안만 집중을 한다면 굳이 뭐 이름에 대해서는 의미는 이해를 못 하셔도 좋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들 강제 철거를 하겠다. 강제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기반이 상실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라는 것. 자, 이것 자체가 어쨌거나 현대소설은 현실을 읽어내줄 수 있어야 한다면 산업화의 상징. 그래서 이런 산업화가 좁은 마당을 덮었다. 좁은 마당을 덮었다. 굴뚝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산업화의 포갑성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산업화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 다음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땅 한번 치고 가슴을 땅 다시 치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행동묘사죠. 행동묘사. 근데 이걸 단지 행동묘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심리제시. 그렇다면 그 심리제시라는 것은 어떤 거야? 그래도 이런 곳이라도 내가 삶의 어떤 바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내쫓긴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답답함을 행동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다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 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예, 여러분들 그 학교생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 수도 있고 예사로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 나쁜 놈은 사회라고 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나쁜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습. 그래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의미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적 모순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그랬는데, 약간의 이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들 드러나 있습니다.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때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검정색 승용차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산업화 시대의 산업화 시대의 자본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이란 것은 어떤 날이라고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날,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매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자,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뭐라고요? 외양묘사. 조금 전에 어머니의 행동 묘사를 통한 심리 제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외양 묘사를 통한 심리 제시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권을 팔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약간의 돈은 내가 가지게 되겠지만은 더 이상의 어떤 권리들은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들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금은 판타지 같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 구조적 모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차를 들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 여기서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그러면요, 무허가 판잣집이지만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일종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라도 있어야 약간의 이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수용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용적 태도라는 것은 약간의 얼마간의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 그랬는데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약간의 돈이라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부각시키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장 노동자였던 아이들이 부당 해고를 당한다. 그런데 그 부당 해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부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어쨌거나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현실 수용적 태도.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예,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다.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다. 체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더라.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문 전체에서 그 영희의 역할도 조금 중요한데요. 아마 학교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만들기는 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영희를 이미지를 제시를 하는데 펜지꽃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순수하고 연약한 영희의 이미지를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동산 업자를 따라가서 이 자기 자신의 순결을 잃으면서까지 그 부동산 업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입주권을 훔쳐오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줄거리와 상반되게끔 해가지고 여기서는 굉장히 순수하고 연약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영희의 역할도 중요하기는 한데 학교쌤이 문제를 만들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는가 싶고요. 우리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에 법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때 법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이 소설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을 욕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현실을 욕할 준비 중의 하나가 이때 법이라는 것도 순전히 누구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어쨌거나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연약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희가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훔쳐온다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그랬는데, 자, 이 풀냄새라는 것과 고기 굽는 냄새라는 말이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대비를 통해서 궁핍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대비를 통해서 난쟁이 가족의 궁핍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역순행적 구성, 과거 회상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그렇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작품이 그 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복지라든지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하루 삼시세끼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면, 노동자들은 한 달 빼빠지게 일을 해도 라면밖에 끓여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존재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나중에 이 고기를 구워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아직까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근데 사회가 구조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고기는 날마다 먹을 수 있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냐? 자,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네요. 왜 나쁜 사람이지?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 그래서 여기서 나쁘다라는 것은 인성의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머니가 우뚝 서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조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좋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성의 측면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능력에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 여러분들 주머니가 달린 옷, 요즘 옷이야 다 주머니가 다 달려 있겠지만은, 이 작품에서 주머니라는 것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 경제적 여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예, 맞습니다. 악당은 돈이나 많고, 요즘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 현금들 끌고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나쁜 놈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 국무총리 현금 끌고 모으고 있는 국무총리 김민석이라는 놈들 보면 여기 좀 나옵니다.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을 때 나는 안 갔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이 현재 부분이 아니고요,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가 다 뭐라고요?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데, 과거에서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울음과 함께 했다면, 현재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울음과 함께 하고 있네요. 영희는 조음처럼 울음을 거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분에서 과거 부분이 막 삽입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 그래서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이라는 것은 가난 궁핍을 상징하는 것인데 현재도 역시 가난하고 궁핍하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을 상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얘기고요.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대물림됨. 자, 계속해서 우리 이 말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 말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됨을 인식한다. 구조적 모순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앞에서도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뭔가 비현실적, 약간은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만 년 후의 세계. 그래서 판타지 같은, 그러니까 조금은 환상성, 이런 요소들을 지금 부각을 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계속해서 펜지꽃이 나오는데 연약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꼭 이렇게 살라는 법이 있느냐, 우리도 언젠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꿈, 막연한 희망, 막연한 이상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기타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제 간의 우애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고 배려심이 되겠죠.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자, 라디오는 어떻게 돼서 고장이 나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또 다른 희망도 잃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꿈과 희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3층 집에서 살았다. 그 집의 가정교사였다. 요즘은 그 사회상이 바뀌어가지고 가정교사라는 말이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을 건데요. 옛날에는 그 집안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 집의 아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해버렸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습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은 없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 왜? 사회의 구조적 모습. 어쨌거나 현대 소설은 현실 비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 비판이라는 틀 속에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은 없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습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 사랑이 없는 욕망. 이게 지금 산업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입니다. 현실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을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을 했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현실 비판적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로? 달나라로. 여러분들 달나라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판타지,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심리를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공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주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이때 달이라는 것도 역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그런데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종이 비행기는 떠오르니 추락을 하겠니? 당연히 추락을 하죠. 추락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을 맺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절망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종이 비행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간다. 왜 집을 나가느냐 그러면 입주권을 찾아오겠다라는 목적으로 집을 나갑니다.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하고 지습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간다.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낸다. 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친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빠뜨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소설들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쁘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지문은 독해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이런 거 보고 있는 것이 집중력이 팍팍 높아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은 심플하게, 그러나 할 거는 한다, 그런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1번 문제를 보시니까 행복동 주민이 처한 상황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삶의 터전 상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뭐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달나라로 떠나야 한다. 달나라로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어떤 의도를 가지냐면 현실 비판. 현실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어쨌거나 난쟁이, 소외, 도시 빈민. 그 다음에 행정구역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의적 명명법을 통해서 오히려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197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어쨌거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라는 것이 쌓여져 가는데, 도시 빈민이라든지 이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구조의 모순이 등장한다.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건이나 줄거리 중심으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소외를 더욱더 심각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쳐도 42분 걸렸네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